안녕하세요. 이제 교과서 우리가 10장이 되겠습니다. 통계학 전체 부분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교과서 10장 부분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교과서를 다 못 나가더라도 대개 통계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요 10장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은 꼭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챕터가 중요함을 알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학습 목표는 상관분석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관관계 계수를 구할 수 있다. 또 상관분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학습 내용은 상관분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상관분석을 correlation analysis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변수가 x와 y가 있었을 때 그 x와 y의 어느 정도 밀접하냐, 관계가 밀접하냐의 강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 상관분석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 214페이지 보면은 이제 스캐터 다이아그램이라고 해서 삼포들을 그려보게 되는데 이 x와 y 사이에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 그림 10-1의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대개 상관관계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경우는 상관관계 스캐터 다이아그램이 방향이 이제 지금 있을 때 이런 방향이죠.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 정의 상관관계라고 할 것이고 이런 형태가 되면은 부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스캐터 다이아그램의 그림을 보면 뭐 그냥 거의 원 형태를 그려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개 우리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림 10-1의 네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림이 되게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선형이 아니죠. 선형이라는 걸 영어로 우리가 리니어라고 말을 쓰는데 선형이 아니고 non-linear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non-linear니까 선형이 아닌 관계, 상관관계가 없더라고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관분석에서 또 한 가지 그 오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다, 어떤 관련성이 있다, 밀접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흡연이 많았을 때, 흡연율이 높았을 때 어떤 그런 것이 관계만 있을 뿐이지 어떤 소득이 낮아서 그것이 결국은 담배 흡연에 영향을 줬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는 관계로서만 해석을 해야지 그것을 원인과 결과로 비약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관분석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면 그런 걸 이용해서 되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희귀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와 Y의 관계,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회사에서 광고액을 X라고 놓고 Y를 매출액이라고 했을 때 광고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면 매출액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광고와 매출액과의 어떤 관계가 밀접하다고 하면 그런 밀접함 속에서 결국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어떤 회계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X값만 알게 되면 Y라고 하는 매출액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분석은 결국은 상관분석의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회계식을 구해가지고 결국은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변수 Y값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려고 또는 통제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희귀분석이 되겠습니다. 3포도 아까 설명한 스캐터 다이아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X축과 Y축 사이에 이제 어떤 점을 찍어가지고 그 점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이 경우는 이 정도의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무슨 상관관계라겠어요? 아까 본 것처럼 정의 상관관계다. 정이라는 것은 양 플러스 상관관계다. X축이 크면 X값이 커질수록 Y가 커지는 상태를 표시하는 게 결국은 정의 상관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림을 그려서 이런 형태를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음의 상관관계다. 그래서
한자로 하면은 부의 상관관계다. 마이너스 상관관계다. 음의 상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관분석, 우리가 콜레이션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희귀식의 경우에 두 변수 x와의 관계가 나타날 뿐이지만 우리가 상관관계에서는 x와의 선형관계의 유무화, 밀접성의 강도를 측정하는데 쓰는 척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분산이고 한 가지는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공분산은 영어로 코베리언스라고 하고요. 코베리언스, 나중에 이 코베리언스라고 설명하고 요 공식을 이렇게 구합니다. 다시 구하면 2의 xy 마이너스 2의 x 곱하기 2의 y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베리언스를 구하게 되는데 이 코베리언스는 우리말로 하면 선형상관의 정도입니다. 선형상관의 정도를 얘기하는 게 바로 코베리언스다. 공식 뭐 이렇게 해도 구해요. SX와 요게 이제 공분산 공식이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공분산 공식이기도 하고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요거는 되게 이제 확률 분포로 주어졌을 때 어떤 각각 값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그러니까 요 2xy라고 하는 것은 x 곱하기 y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쭉 더하게 되면 2xy가 되는 것이고 2x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쭉 더하면 2x가 되는 것이고 y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쭉 더하면 2y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형태를 구하는 것은 확률 분포로 주어졌을 때의 공분산 구하는 공식이고 확률로 주어지지 않고 어떤 값으로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 형태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공분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분산의 범위는 다시 말하면 공분산의 범위는 플러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분산은 플러스 값도 갖고 마이너스 값도 갖는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분산이 어디에 이용하느냐 나중에 하겠지만 로라고 하는 상관관계 계수를 구할 때 결국은 분자 부분에 들어가는 게 바로 공분산입니다. x의 표준 편차에다가 y의 표준 편차를 곱해야 하는 부분이 분모에 해당이 되고 분자 부분은 공분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로를 구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공분산을 갖다가 x의 표준 편차 곱하기 y의 표준 나누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 공분산이 크다고 하면 로가 큽니까? 어때요? 공분산이 크면 로가 크다. 그것은 전제가 요 x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고 전제가 되면 코V가 크면 로도 크다라는 말이 되지만 이 공분산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큰 거에 비해서 분모 부분이 더 크면 이 로가 크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분산이 크면 로가 크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로라고 상관관계 계수, 모집단 상관관계 계수를 우리가 로라고 표시하는데 영어로는 RHO라고 읽고요. 로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1부터 해서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은 뭐 우리 그림을 그리면 요 선에 다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요 선에 다 있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요. 되게 그림상에서 이런 형태 정도 취하면 0.5가 되는 것이고 이런 형태로 취하면은 마이너스 0.5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상관관계 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고 코베리언스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다. 그걸 알면 되겠고요. 요 공식은 여기 나와 있는 요 공식하고 요 공식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공분산 계산하는 방법은 두 변수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가 있을 때 기대값을 사용해서 그 분포의 분산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해보면 알고요. 공분산의 특징은 아까 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데 공분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베리언스가 코베리언스가 0이다. 이게 뭐냐? 공분산이 0이다 하는 것은 결국은 x와 y가 결국은 독립이다. 독립인 경우에 공분산이 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관리 수업이나 다른 모든 수업에 공분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x와 y가 독립이다. 독립이다. 결국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도 결국은 그 5차항이 각각 독립입니다. 그래서 독립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코베리언스가 0이 나온다. 코베리언스 공분산이 0이 나오면 바로 두 변수가 독립적이다 하는 얘기고, 그 독립이라는 얘기는 공분산이 0이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관관계 계수 앞에서 나온 거 다시 한번 설명은 로라고 하는 것은 공분산을 x의 표준편차 곱하기 y의 표준편 나눈 것이고요. 그 로라고 하는 것은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인데 여기 갑자기 로가 나오다가 r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로는 모집단의 상관관계 계수를 얘기할 때는 로라고 표시하고 표본의 상관관계 계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r라고 표시합니다. r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뭐 로의 범위도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고 r도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뭐 x의 표준편차를 구하는 공식은 요 공식으로 구하든 뭐 y에 대한 표준편차를 구하는 공식은 어렵지 않고요. 요 공식도 똑같은 공식이에요. 요 위에 있는 x, x, y가 공분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표본이니까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가 되는 거죠. 원래는 요 부분에 n-1이 있었고 요 부분이 n-1이 있었고 여기에 n-1분의 1이 있었는데 요 n-1을 그 루트를 채 두 개가 있으니까 결국은 계산하면 요 부분은 다 나누어지니까 결국은 남는 게 이것만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더 간단하게 표를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 표는 여러분들 기억 안 해도 되고 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본의 상황의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 r을 구했을 때 요 r을 제곱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런 r 제곱을 뭐라고 하느냐? 결정계수란 말 합니다. 결정계수. 여러분들 뭐 통계학 배웠으면 적어도 결정계수라고 하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상관관계 계수, 표본의 상관관계 계수든 모집단의 상관관계 계수든 이걸 제곱하게 되면 결정계수가 돼요. 결정계수. 결정계수를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력이다. 설명력이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거와 x라고 하는 것이 y를 설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결정계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대개 통화량을 조절할 때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인플레이션과 통화량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만약 R이 0.6이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통화량과의 상관관계가 0.6이라고 하면 그 0.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0.6을 제곱하면 얼마 돼요? 0.36이 되는 거죠. 0.6을 제곱하면 0.36이 돼요. 그래서 이 0.36이라는 게 뭐냐? 통화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얼마냐? 0.36이다. 다시 퍼센트로 하면 36%의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관계가 R이 약 0.6이라고 하면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는 통화량만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설명하기에는 36%밖에 설명이 안 된다. 나머지 64%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관관계 계수에 대해서 모 상관관계 계수는 로라고 표시하고 표본의 상황 계수는 r로 표시하고 표본의 상황에서 구하는 공식은 이 공식을 이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예, 상관관계 분석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상관관계 계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 215페이지에 예제 1번을 통해서 상관관계 계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 계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여성대학 회원의 키와 몸무게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이제 상관관계 계수와 공분사를 구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우리가 상관관계 계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이 10명이 있고요. 키가 이제 각각 회원별로 키를 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원은 키가 165고 몸무게가 56인 상태고 두 번째 회원은 158인데 52 상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키와 몸무게는 상관관계가 높다고 설명하죠. 되게 키가 크면 당연히 몸무게도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마 키와 몸무게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 여성대학 회원의 경우에 10명의 경우에 상관관계 개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걸 구할 때는 키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돼요. 키에 대한 평균 X바를 구하는 것은 전체 회원이 10명이니까 10명 분의 이 165 더하기 158 해서 어디까지 더하면 돼요? 149까지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X바 평균이 얼마가 되냐면 16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몸무게 Y바도 동일하게 10명이니까 10명 분의 56kg, 두 번째 회원이 52kg 해서 마지막 10번째 회원이 54kg니까 이걸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59kg가 됩니다. 이제 X바와 Y바를 구하고 나서 교과서 215페이지에 첫 번째 R에 나와 있는 공식에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R을 구하는 공식은 이제 분모 부분에 이제 첫 번째 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165 마이너스 평균 160을 빼서 제곱한 거. 두 번째 회원 얼마예요? 158에서 160을 빼서 제곱한 거. 해서 마지막 회원 149에서 160을 빼서 제곱한 거를 이제 다 더하면 되고 몸무게의 경우도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몸무게도 10명 거를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이건 얼마예요? 56에서 결국은 평균 59를 빼서 제곱한 거. 두 번째 이거는 52-59에서 제곱한 거. 해서 마지막 54에서 59를 빼서 제곱한 거를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제곱해서 쭉 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 부문은 이제 공분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x, y의 s값을 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트로 합니다. 165-160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몸무게 56-59하고 세트로 해서 결국은 각각 빼서 곱해서 구하면 되고요. 두 번째 회원의 경우는 158-160 그 다음에 52-59 해서 세트로 해서 마지막 부분 10번째 회원의 경우는 149-160 부분하고 54-59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보니까 교과서 215페이지의 풀이과정을 보면 얼마 나왔습니까? 0.56이 나왔죠. 이제 0.56이 나왔다라고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0.56이 나왔을 때 상관관계 계수값이 0.56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통계학 교과서에서는 요즘에는 이걸 표시를 안 하는데 과거의 책들을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관관계 계수 R이나 로가 0.8보다 크다. 0.8보다 크면 아주 강한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 R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0.6부터 0.8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아주 높은 상관관계겠다. 0.8보다 큰 경우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 0.6에서부터 0.8까지는 높은 상관관계. 그리고 이제 뭐 0.4에서 0.6까지는 보통의 상관관계. 0.2에서 0.4까지는 낮은 상관관계. 0.2, 뭐 R이 0.2보다 작다라고 하면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어떤 그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하고 날씨 정도, 날씨가 얼만큼 맑으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맑은 날에 주식이 올라가겠어요? 날씨가 흐린 날에 올라가겠어요? 일반적으로 그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0.4 정도 가까이 0.5는 안 되지만 0.4 정도가 아마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참으면 날씨가 맑은 날이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관계 계수 값을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그 뉘앙스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아까 내가 0.2 정도 나왔다고 하면 상관관계 없다라고 설명하지만 이것도 이제 그렇게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른 상황관계가 거의 뭐 0.01 이렇게 아주 뭐 의미거나 뭐 이렇게 있는데 뭐 0.0 뭐 0.07 정도인데 어느 하나만 0.2라고 하면 이것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 계수 값을 가지고만 설명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도 설명할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분산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교과서 217페이지에 공분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공분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분산이라는 것은 의미로는 선형상관의 정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X와 Y 간에 이렇게 비선형 관계라고 하면 공분산은 0입니다. 공분산은 0이 나와요. 0이 나오는데 선형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1차 함수, 1차 관계죠. 1차. 선형이라는 것은 리니어라는 개념이고 1차라는 것이고 2차 함수부터는 우리가 비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분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선형상관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형상관이요. 선형으로 얼만큼 상관 밀접하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분산은 아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라고 했고요. 그리고 공분산이 크다고 해서 꼭 상황에서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분모 부분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는 상황에서 크지만 공분산이 크더라도 상대적으로 분모 부분에 해당하는 X의 표준편차나 Y의 표준편 더 커져버리면 상황에서는 작아지기 때문에 공분산이 크다고 해서 상황에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또 공분산에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X와 Y가 독립이라고 할 때 독립이라는 것은 X가 Y에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죠. X와 Y가 독립이라고 할 때 공분산은 0이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 공분산을 구하는 공식은 교과서 217페이지의 아랫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문제의 경우는 아까 위에서 했던 거 요 부분에다가 뭘 하냐면 10분의 1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n-1분의 해서 서메이션에 해서 xi 마이너스 x바의 제곱 여기다가 yi 마이너스 y바 이걸 전부 더한 거 교과서 페이지 2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서 요 문제가 지금 10명이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10분의 1 하고 큰 가로 열고 해서 165에서 얼마예요? 160을 빼고 그 다음에 56에서 59를 빼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10개 번까지 149에서 160을 뺀 거 그 다음에 54에서 59를 뺀 거 이렇게 해서 전부 각각 이렇게 세트로 10개를 만들어서 곱해서 그걸 쭉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공분산값 코베리언스 XY 값이 된다. 코베리언스 XY 값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 코베리언스가 얼마냐면 15가 나왔습니다. 15. 이것처럼 공분산 값은 상관관계 계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나오지만 공분산 값은 이렇게 양의 값도 나올 수 있고 음의 값도 나올 수가 있음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관관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관관계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고 더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먼저 스캐터 다이아그램이라고 하는 3포들을 그려서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상관관계를 계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요 보면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상관관계 계수는 누가 만드는 상황이냐면 피어스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 피어스라는 사람이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상호관계수가 피어슨 상호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 12장 한번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보세요. 쭉 한번 가봅시다. 같이. 교과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30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03페이지를 가면 여기에 보면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순위 상관계수. 지금 요 앞에서 구하는 것은 순위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고 교과서 303페이지 나와 있는 스피어만은 순위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대학에 들어올 때 입학 성적의 순서가 있죠. 1등으로 들어온 학생부터 예를 들어서 40명이라고 하면 40등까지 쭉 있을 거예요. 그 입학 들어올 때의 순위하고 졸업할 때 또 이제 학점을 들어서 학점에 대한 이제 평균을 계산해 가지고 졸업할 때 40명 중에 등수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들어올 때 입학 성적의 순위하고 나갈 때 졸업할 때 학점을 가지고 계산한 순위, 즉 순위와 순위 간의 상관관계 계수를 구할 때는 이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303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페어만 순위 상관관계 계수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303페이지 보세요. 그 RS라고 하는 것은 1 분모 부분에 n 가로 열고 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6의 서메이션 di 제곱. 이거 어렵잖아요. 교과서 304페이지 예제 5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경영학과 입학한 10명 학생들 보면 입학 성적 순위가 나와 있고 졸업 성적 순위가 나와 있는데 그 차이를 우리가 di라고 하면 입학 성적이 1등으로 들어왔는데 졸업 성적이 2등으로 밀렸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빼세요. 그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게 di 제곱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조금 1이 됐어요. 그래서 di 제곱을 쭉 더하니까 10명 어떻게 나왔어요? 130 나왔죠. 그래서 RS를 구하는 교과서 303페이지에 그 분자 부분에 들어가는 6 서메이션 di 제곱에 di 제곱이 결국은 다 더한 게 130이니까 130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교과서 304페이지의 풀이 과정을 보세요. 분모 부분은 10 가로 열고 10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10이라는 것은 몇 명, 10명을 가지고 한 거니까 10명 가로 열고 10명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에서 그래서 스페어만 상호관계수는 뭐 이쪽에 앞에서 구한 문제보다 훨씬 더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비모수 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모수 통계학보다는 계산하는 것이 쉬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마치려고 하고요. 정리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한가를 측정하는 기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상관분석은 회귀분석 전 단계에서 대개 행하게 된다. 그리고 상관분석을 계산할 때 상관계수의 분자 부분이 바로 공분산 값인데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상관 1차 함수예요. 선형상관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바로 공분산을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공분산이 바로 상관관계계수의 분자 부분이 되는 것이고 분모 부분은 x, y가 있다고 하면 x의 표준편차 곱하기 y의 표준편차 부분이 분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관관계 계수를 구하는 것과 공분산이라고 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다. 그리고 공분산은 선형상관의 정도를 얘기한다. 공분산 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은 x와 y가 독립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우면 어떤 상관관계라고 나타나는가? 0이라고 뭐라 했어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개 이제 이런 형태가 음이 드는 것이고 양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완전하다는 얘기는 어느 선에 다 일치하니까 플러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인 상태가 완전 상관관계 계수라고 한다면 무상관계라는 것은 거의 관계가 없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돼서 아무 관계가 없는 형태가 무상관계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계수가 0에 가깝다라고 하면 그런 상관관계는 대개 우리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형성평가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두 변수 x와 y가 독립일 때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코베리언스 x, y가 요 형태 x와 y가 공분산이 0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x와 y가 독립이다. 독립이다. 주머니에서 공을 꺼낼 때 첫 번째 공을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끄려면 첫 번째 게 두 번째에 아무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영향 안 줄 때 독립인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꺼낸 것을 보고 나서 버리고 두 번째 꺼내게 되면 첫 번째 꺼낸 것이 두 번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종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변수 사이에 x, y가 독립이라고 하면 그 관계는 바로 뭐다? 0이 된다. 그래서 공분상이 독립이면 0의 값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 10장 부분의 상관 분석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